활주로를 떠난 지 불과 12분 후 기체 후미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지며 고요한 밤 비행의 평온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모든 조종 시스템이 무력화되었습니다. 524명의 생명을 태운 거대한 보잉 747기는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급상승과 급강하를 반복하며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최악의 재난을 알리는 신호인 스쿼크 7700 비상코드가 발신되었습니다. 도쿄 재팬에어 JAL 123 긴급 상황. 하네다로 회항을 요청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기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종실에서는 조종사들이 더 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계와 필사적인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객실에서는 비명과 흔들리는 산소 마이크 사이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의식처럼 급하게 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32분 동안 버티며 누구도 제어할 수 없게 된 항공기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닥쳤습니다. 이것은 일본 항공 JAL 123편의 이야기입니다. 1985년 8월 12일 17시 30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무더운 여름 저녁,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날은 일본의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명절 중 하나인 5번 연휴 전날 밤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상을 기리고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는 곧 있을 재회의 기쁨과 설렘이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도쿄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공업도시 오사카로 향하는 국내선 항공편인 JAL 123편은 만석이었습니다.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본 항공은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며 주로 장거리 국제선에 투입되던 보잉 747기까지 단거리 노선에 동원해야 했습니다. 운항에 선택된 항공기는 등록번호 JA8119로 1974년에 일본 항공에 인도된 일본 시장을 위해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된 747SR-46 기종이었습니다. 잦은 이착륙을 견딜 수 있도록 동체가 강화된 이 항공기는 11년간 운용되었으며 25,000 비행시간 이상과 18,800사이클, 여기서 한 사이클은 이륙, 기내 가압, 감압 및 착륙을 포함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비행기에 탑승한 509명의 승객과 15명의 승무원에게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기체였습니다. 조종실에는 숙련된 조종사팀이 짧은 여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좌석에는 49세의 타카하마 마사미 기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타카하마 기장은 약 12,424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였으며 그중 약 4,842시간을 747기에서 보냈습니다. 이날 그는 감독 및 무선통신 역할을 맡았습니다. 왼쪽 기장석에는 39세의 사사키 유타카 부기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장으로 승격하기 위한 훈련 과정에 있었으며 JAL 123편에 자신의 마지막 평가 훈련 비행 중 하나로 조종하며 새로운 직책에 대한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3,963시간의 비행 경력을 쌓았고 그중 약 2,665시간을 747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들 옆에는 46세의 후쿠다 히로시 항공 기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 9,831시간의 비행 경력을 기록한 베테랑 항공 기관사였으며 그중 약 3,846시간을 747기에서 보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수준의 승무원들과 함께했기에 승객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손에 맡겨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견고한 747기의 금속 구조물 깊숙한 곳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었고 7년 전 사고로 인한 상처가 부적절하게 수리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시간의 비행 동안 매 이착륙과 여압 및 감압 사이클을 거치면서 마치 암세포처럼 조용히 자라나 운명의 순간에 터져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L 활주로에서 이륙 허가를 받은 후 JAL 123편은 오사카를 향해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항로에 따라 보잉 747기는 도쿄를 떠나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사가미만을 지나 남서쪽 해안선을 따라 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선회하여 오사카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종사들이 이전에 수없이 수행했던 익숙한 항로였습니다. 18시 24분, 하네다 활주로를 떠난 지 불과 12분 만에 보잉 747기는 약 24,000피트, 즉 7,300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체 후미에서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체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맹렬한 속도로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모든 산소 마스크가 일제히 터져나와 승객들 앞에서 대롱거렸습니다. 순식간에 평온했던 비행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조종실에서는 기장이 소리쳤습니다. 랜딩 기어 도어를 확인해. 무슨 일입니까? 기어 도어를 확인하라고. 타카하마 기장의 첫 생각은 랜딩 기어 수납실 문이 날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즉시 지상으로 스코크 7700 비상 코드를 발신했습니다. 이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항공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리는 항공 분야의 특별 신호였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구조 신호가 막 발신된 것입니다. 조종실 내의 공기는 즉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단 하나, 거대한 폭발이 있었고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거대한 항공기가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기판의 지시계들은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어떤가? 모든 엔진은 정상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747기는 조종 명령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체가 기울고 있습니다. 우회전해. 유압은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자면 747과 같은 거대한 제트기의 비행 조종 시스템은 유압으로 작동합니다. 유압은 기체를 따라 이어진 파이프를 통해 오일을 펌핑하여 방향타, 보조날개, 랜딩 기어 등 사람이 기계식 케이블로 당기기에는 너무 무거운 모든 것들을 제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747기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선이 서서히 막히고 있었습니다. 18시 25분, 도쿄 재팬에어 123 긴급 상황. 하네다로 회항을 요청합니다. 알겠다. 허가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747기는 고도 7,300m, 속도 약 540km에 있었고 거의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최대한 빨리 강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항공기는 180도 회항하는 대신 항로를 벗어나 아무런 궤적도 따르지 않고 표류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거의 마비 상태였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항공사에 추가 보고를 하지 않았고 항공교통 관제의 여러 지시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압계통의 고장은 항공기를 미친 기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솟구쳤다가 다시 1200m 이상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끔찍한 주기는 마치 줄이 끊어져 바람에 휩쓸리는 거대한 연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 자신도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객실에서는 혼란과 공황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대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게 잡아당겨 착용하려 애썼습니다. 희박한 공기 때문에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을 겪기 시작했고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울부짖음, 어른들의 비명소리가 엔진의 굉음과 기체의 격렬한 흔들림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평화롭던 비행은 하늘 위에서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18시 31분 2초, 보잉 747기는 이때 수루가만을 지나 시즈오카현 야이지시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조종실의 조종사들은 다시 한번 도쿄항공 교통관제소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JAL123 나고야까지 128km 남았다. 착륙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하네다로 돌아가겠다. 타카하마 기장은 도쿄 최대의 국제공항으로 거대한 747에 더 적합한 긴 활주로와 시설을 갖춘 하네다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 방향으로 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JAL 고도를 낮출 수 있는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공기가 뜻대로 고도를 낮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조종 시스템이 고장나 조종사들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747기는 단지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며 기술을 치켜들었다가 다시 곤두박질치기를 반복할 뿐이었고 모든 것이 조종사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18시 29분 5초 한 승무원이 겨우 조종실과 연락이 닿아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장님, 폭발은 기체 후미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화물칸인 것 같습니다. 항공기관사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가장 뒤쪽 화물칸이 파손되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JAL123의 상황은 이때 매우 긴급했습니다. 항공기는 신속히 고도를 낮춰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승객들은 산소 부족으로 곧 의식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타카하마 기장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상한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고도를 조금 더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기장은 여전히 침묵했고 아마도 이때 기장과 조종사들은 혈중 산소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인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사고력과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이어서 현기증, 어지럼증, 기억 장애가 나타나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R5번 문. 네, 알겠습니다. 기장님, R5번 문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나쁜 일이 방금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들이 R5번 문 쪽에 상황이 위급해졌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 구역의 산소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휴대용 산소통을 들고 다니며 승객들에게 한 모금씩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객실에서는 기력 저하로 쓰러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종실에서 기장과 조종사들은 여전히 모호한 혼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상 착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그래.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3명의 조종사 중 누구도 그 후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순간에 망설임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산소 부족이 이미 그들의 마지막 이성을 조용히 앗아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8시 31분 모든 통상적인 조종 시스템이 무력화되자 조종사들은 절망적인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로틀 레버를 사용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스로틀 레버를 앞으로 밀어 엔진 회전수를 높이고 비행기 속도를 빠르게 하자 기술을 숙이고 있던 보잉 747기가 갑자기 다시 기술을 들어 올렸습니다. 반대로 조종사가 스로틀 레버를 뒤로 당겨 엔진의 힘을 줄이자 상승하던 비행기가 다시 기술을 숙이고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있는 듯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미친 롤러코스터를 다시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엔진들의 추력을 높이는 두 번째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선회시켜 도쿄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쳤지만 행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조종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들은 협응 리듬을 잃었고 보잉 747기는 다시 격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꽉 잡아, 꽉 잡아! 기어 내려! 랜딩 기어를 내려! 부기장은 즉시 통상적인 유압 시스템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압 회로가 고장나 랜딩 기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상 시스템으로 내릴까요? 747기에는 유압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전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엔진이 작동하는 한 이 시스템은 랜딩 기어를 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그 방법으로 착륙 바퀴가 성공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자 보잉 747기는 약간 더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랜딩 기어에서 발생하는 항력이 격렬한 요동으로 어느 정도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조종사들은 양쪽 엔진의 추력을 조절하여 방향을 제어하는 능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방금 피어났던 희망이 다시 한번 꺼져버렸습니다. 18시 46분, 이전의 풍파가 지나가자 또 다른 악몽이 덮쳤습니다. 일본 최고봉인 후지산에 가까워졌을 때 747기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선회하더니 무섭게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는 분당 900m, 정상 강하 속도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추락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 조종관을 끝까지 밀어. 모든 엔진을, 랜딩 기어는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항공기는 기술을 받고 수직으로 떨어지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3000m 이상의 고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보잉 747기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며 바로 아래의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낮은 고도에서는 산소가 풍부한 공기 덕분에 승객들은 적어도 좀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폭발 후 22분이 지났지만 조종사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압류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방법은 엔진의 힘에 의지하여 기술을 들어올리려고 애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산에 부딪히겠습니다. 추력을 더 높여. 힘내. 하지만 기술을 끌어올리려 하자 속도가 너무 낮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거대한 기체가 전방의 산맥을 벗어날 만큼 충분한 양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속도를 높여. 버텨. 꽉 잡아. 계속해. 고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객실의 사람들은 점차 끔찍한 상황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산을 피하기 위해 출력을 높일 때마다 비행기는 다시 비정상적인 요동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술을 들었다가 다시 곤두박질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방법이 없었던 조종사들은 절망적인 조작을 몇 번이고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요코타 미 공군기지의 관제사들은 우연히 도쿄 ATC와 JAL 123 간의 교신을 듣고 즉시 지원을 제안하며 비상 활주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747기를 호출하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신호가 너무 약했고 조종사들은 응답할 만큼의 정신이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거의 30분 동안 보잉 747기는 계속해서 표류하며 북서쪽으로 향했고 하네다와 요코타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매 상승과 하강 주기마다 비행기는 불과 수백 미터 간격으로 산봉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JAL 123 기체 제어가 가능합니까? 일본항공 도쿄 관제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셀칼벨이 계속 울렸지만 조종실에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제사는 서둘러 주파수를 119.7로 변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교신이 복구되었습니다. 재팬에어 123 저희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레이더상으로 당신들은 하네다 북서쪽 83km 지점에 있다. 언제든 착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요코타 공항도 준비를 마쳤다. 당신들의 의도를 알려달라. 항공기는 이때 약 13,000피트 상공에 있었습니다. 기장은 기체를 더 안정시키기 위해 플랩을 전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기장은 이후 10단위까지 전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플랩이 예상보다 더 많이 열려 있었고 불과 1분여 만에 20단위까지 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잉 747기는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날개의 양력이 더 이상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엔진 출력도 불균일하여 왼쪽이 오른쪽보다 강했고 이로 인해 비행기는 더욱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1분 후인 18시 55분 플랩이 25단위까지 확장되자 경사각은 60도를 넘어섰고 기수가 아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마 기장은 서둘러 명령했습니다. 플랩을 접어. 기술을 들기 위해 엔진 출력을 높여. 조정은 다시 불균일했고 왼쪽이 여전히 오른쪽보다 강해 비행기는 더욱 기울어져 한때는 80도가 넘어 하늘에서 거의 옆으로 누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기장에 절망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플랩 접어. 추력을 더 높여.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747기는 계속해서 곤두박질치며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산맥을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지상 접근 경보 시스템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속도가 630km를 넘었을 때 비행기는 갑자기 균형을 되찾고 고도 하강을 멈췄습니다. 기내의 모든 사람들은 정상 중력의 3배에 달하는 강력한 압력에 의해 좌석에 짓눌렸습니다. 보잉 747기는 오스타카산 정상 근처의 숲을 길게 휩쓸고 지나간 뒤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산등성이에 충돌하여 격렬하게 폭발했습니다. 비행기 잔해와 승객들은 가파른 산비탈 아래로 흩어지며 비극적인 여정을 마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JAL 123편의 마지막 순간들이 비로소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4시간이 지나서야 일본 자위대 구조팀이 보잉 747기가 폭발한 오스타카산 정상의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폐허가 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통한 풍경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휴가 중이던 여성 승무원 오치아의 유미가 잔해 속에서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유일한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12세 소녀 카와카미 케이코를 구조하여 헬리콥터로 응급 이송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젊은 어머니 요시자키 히로코와 그녀의 8살 딸 미키코라는 2명의 생존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후지오카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조사에 따르면 그토록 끔찍한 충돌 속에서는 기체 앞부분의 승객들이 100G에 달하는 충격력을 받았을 것인데 인체는 약 25G 정도밖에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4명의 행운의 생존자들은 모두 충격력이 다소 감소하고 운 좋게 기체 파편으로부터 보호받았던 마지막 7줄의 좌석 54에서 60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치아의 유미는 골반과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녀는 소름 끼치는 기억을 증언했습니다. 추락 후 주변 곳곳에서 선명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하고 부르는 남자아이 목소리가 있었고 서둘러요 라고 외치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아이 목소리로 알았어 노력해볼게 라고 말하는 소리도요. 학생 나이 또래 아이 목소리처럼 똑똑히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구조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멀어져 갔어요. 저는 절망하며 가지 마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남자아이나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초기 충돌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지만 구조대가 접근하지 못하는 동안 길고 긴 밤의 추위와 어둠 속에서 점차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비극을 초래했는가? 처음에는 유서와 뒤엉킨 시신더미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고 오직 블랙박스에 녹음된 항공기관사의 R5번 문이 고장났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비행기 꼬리를 파손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그 가설은 무너졌습니다. 알고 보니 전기합선으로 인한 경고등 오작동으로 그가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찍힌 사진에 비행기를 안정시키는 부품인 수직 꼬리날개 전체가 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유압 파이프가 꼬리 부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꼬리가 부러지면서 모든 조종 시스템도 상실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일본 해군은 비행기가 비상신호를 보냈던 바로 그곳에서 떠다니는 수직 꼬리 날개를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원인이 꼬리 부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객실 천장 붕괴, 압력 저하, 꼬리 파손, 유압 상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꼬리 부분의 가마 폭발이 참사의 서막을 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 깊이 조사한 결과 그들은 이 보잉 747기가 7년 전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꼬리가 활주로에 심하게 긁혀 수리를 받아야 했는데 그 중에는 비행 중 수십 톤의 압력차를 견디는 극히 중요한 부품인 후방 압력 격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78년에 이전 사고 이후 일본 항공은 보잉의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압력 격벽이 잘못 조립되었습니다. 보잉의 절차에 따라 세 줄의 리벳이 박힌 단일 보강판을 사용하는 대신 그들은 단 한 줄의 리벳만 고정된 두 개의 평행한 판을 사용하여 하중이 잘못 분산되게 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격벽은 약 10,000에서 11,000회의 비행 후 파손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JAL 123편은 이미 12,318회의 비행 횟수를 넘어섰습니다. 압력 격벽이 폭발했을 때 그것은 꼬리 부분을 찢어버리고 모든 유압 시스템을 파괴하여 보잉 747기가 완전히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항공기는 피너고이드 주기에 빠졌습니다. 급 강하하여 속도가 붙으면 다시 기술을 들고 속도를 잃으면 다시 추락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32분 이상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려 노력했지만 결국 산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JAL 123편의 비극은 일본 국민과 전 세계 항공업계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고 직후 일본 항공의 대외 이미지는 끔찍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영 항공사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전국적으로 승객 수가 3분의 1 이상 급감했습니다. 명예와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실수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일본 항공의 회장은 사임했고 한 정비 책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회사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신뢰도 붕괴를 넘어 유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심오한 변화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정비 절차는 완전히 개정되었고 중요한 수리 작업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이 도입되었으며 정기 점검이 더욱 철저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중요한 안전 교훈들이 쓰였습니다. 이 사고는 보잉이 자신들의 설계를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갑작스러운 압력 증가가 JAL 123편에서 발생했던과 같은 치명적인 구조적 손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도록 보잉 747기의 꼬리 부분을 재설계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유압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꼬리 부분의 손실이 4개의 유압과 시스템 전체의 완전한 고갈이 이어지지 않도록 퓨즈를 설치했습니다. 520명의 생명을 대가로 얻어진 이러한 기술적 변경 사항들은 표준이 되었고 이후의 항공기들은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일본 당국의 부끄러울 정도로 늦었던 구조 대응 또한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JAL 123 참사는 전 세계 항공재난 대응 수칙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생존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구조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123편의 가장 깊고 가슴 아픈 유산은 기술이나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잔해 속에서 발견된 인간적인 이야기들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끔찍한 순간에 승객들이 쓴 유서, 마지막 글귀들이었습니다. 종이 조각, 명함 뒤편, 잡지 표지 위에 그들은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닌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작별의 말을 적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애를 보여준 비범한 증거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32분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오스타카산 중턱에는 520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가족과 친지들은 이 산에 올라 묘를 돌봅니다. 123편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단일 항공기 사고로 복잡한 시스템 속 작은 실수가 빚어낸 결과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에 대한 교훈이며 희망 없는 싸움 속 승무원들의 용기에 대한 증거이자 잃어버린 생명들과 그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